안녕하세요, 히스토림입니다. 이번 역사 콘텐츠로는 동북아의 유력 강국 고구려를 완성한 장수왕의 역할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수왕 이전의 고구려를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장수왕 이전 그의 아버지 광개토대왕은 정복 사업으로 이 정도였던 고구려의 영토를 이렇게 확장합니다. 판도상으로는 거대 강국이 된 고구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고구려를 이어받은 장수왕. 그렇다면 확실한 강대국으로 고구려를 완성시키기 위해 장수왕에게 주어진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광개토대왕처럼 장수왕도 대외 확장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아버지 광개토대왕 때는 중원 세력과의 싸움으로 마침내 최고 철광지대인 요동을 시료지배화하는 데 성공하죠. 게다가 당대까지 역사를 통틀어 고구려란 나라 자체도 중원 세력과의 마찰을 원동력으로 삼아 성장한 국가였던 만큼 결국 중원 세력과의 대결은 장수왕대에도 예고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장수왕은 아버지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난관을 직면합니다. 먼저 아버지인 광개토대왕 때 중원의 주요 상대는 후연입니다. 광개토대왕 당시에는 북중국이 5호 16국의 혼란기였었던 만큼 그 혼란기의 북중국 국가들 중 하나인 후연을 상대했기에 이른바 하나로 집약되지 않은 중국과의 대결이 가능했죠. 그러나 장수왕 때는 사정이 변했습니다. 이후 북중국에선 북이가 점차 맹위를 떨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북중국 자체를 통일하며 남북조 구도를 형성합니다. 즉, 장수왕 당시의 고구려 입장에서는 비록 반쪽일지라도 하나로 집약된 중국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불편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구려는 제시된 벽화의 이미지도 있고 주변국 약탈이나 수렵이 중요한 생존활동이자 체육활동인 것도 맞는데, 그러나 엄연히 생활방식이나 자연환경에 따라 국가 유형을 분류하자면 농경국가 쪽에 가깝지 유목국가로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농경국가의 입장에서 굳이 이런 초원까지 무리하게 원정을 해가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에는 대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설령 그 이점도 군대를 장기 상주시킬 만큼의 가치는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유목세계 전반을 유연이라는 거대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북위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만큼 난적을 또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고구려도 주변의 군소민족이나 국가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어쩌면 유목세계와의 충돌 자체가 불가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더 나아가 지속적 충돌까지 감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결국 중원으로도 초원으로도 나갈 수 없는 고구려의 남은 방법은 하나, 남진이었습니다. 우선 한반도 남부는 한반도 북부와 요동, 북만주에 비해 면적은 작았지만 기후가 따뜻하고 큰 강을 낀 넓은 평야지대 혹은 해안가와의 왕래 또는 어업활동이 용이한 요충지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생산성도 좋아 면적 대비 인구가 많고 물자가 풍부했기에 이는 국가 자체의 동원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백제는 이런 조건에 적합한 지역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초고왕의 평양 공격으로 선주인 고국원왕이 사망한 원한도 있는 만큼 정치적 명분과 실리에서 남진 정책의 제1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진 정책을 택한 장수왕이었지만
그 사이 북위와 유연으로부터 후방을 타격받을 위험 역시 존재했습니다. 즉, 후방에 위험 요소가 없어야 남진 정책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과연 장수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사실 북위가 북중국을 통일하기 전에 고구려의 이웃 국가로는 북연이 있었습니다. 이 북연이 멸망할 당시 장수왕은 북연의 왕 풍홍을 구출했는데, 이에 북위가 풍홍의 송환을 요구하자 장수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연왕 풍홍과 함께 위 황제의 교화를 받들겠다. 이런 애매한 답변으로 사실상 북위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북중국을 통일한 북위 아닌가? 대체 무슨 깡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장수왕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위의 턱 밑에서 북진의 기회를 노리는 남조국가였습니다. 실제로도 그중 송나라는 430년에 대대적 북벌을 시도한 전적도 있었고, 그 시기를 전후하여 북위와의 산발적인 국지전도 다소 있었던 만큼 북위 입장에서는 고구려와의 일전을 준비하는 사이 언제든지 남조국가에게 배후를 공격받을 위험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후 북위는 고구려 원정을 준비했지만 이 송나라 때문에 함부로 고구려와의 전쟁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장수왕은 당시에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자국으로 망명한 주요 정치적 인사의 신병을 완전히 보존했으면 물론 불필요한 전쟁까지 피하며 챙길 수 있는 최상의 이득들을 취했습니다. 어쨌든 이후 남북조 사이의 등거리 외교를 본격화한 장수왕은 송나라에 군마 800피를 지원하는 등 북위를 은근히 압박하는 동시에 북위에게도 또한 형식적 조공을 정기적으로 병행, 우호를 다졌습니다. 한편 고구려는 북위와 또한 결혼동맹을 맺기도 했는데, 이때 고구려가 북위에 보낸 인물은 문소황후 고씨로, 이는 훗날 북위의 황제가 되는 선무제의 친모이자 북위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고조의 여동생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북위나 남조에게 고구려는 정말 신경을 잘 써야 하는 나라가 되고, 그만큼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 또한 증가했습니다. 북위에서는 사신단의 의전 서열이 남조의 제나라와 동급이었고, 사신단이 머무는 관저의 규모 역시 그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장수왕이 사망했을 당시 북위의 황제 효문제는 휜 위모와 배 시미를 지어입고 공식적인 애도를 표할 정도였습니다. 대중국 외교 문제는 잘 이끌어나간 고구려. 그러나 아직 유목세계와의 관계가 남아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고구려는 굳이 유목세력의 최강자인 유연이 아니더라도 고구려 주변의 군소민족이나 국가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따를 만한 외부적 성과도 따라와야 합니다. 479년 결국 장수왕은 다시 한번 북방원정을 계획합니다. 흥할령 일대까지의 군사적 진출, 이른바 지두 원정입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 시료 지배에 성공해도 따라오는 이득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 유목세계 원정을 감행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원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유목세계 일대를 영유화하지는 못하더라도 고구려 북방변의 군사적 압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죠. 여기서 고구려는 한 발 더 나아가 유목세력의 절대 강자 유연과 지두 분할을 협상했습니다. 협상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목세계의 절대 강자 유연과 고구려의 관계는 동등하다. 혹은
유목색이 절대 강자와의 외교전에서 고구려는 주도적 입장이다. 그러니 고구려 변방 세력들은 이런 고구려에 대항하지 않는 게 이롭다. 라는 고구려 변방 세력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서 말입니다. 그렇게 고구려는 유목전선에서 있을 만한 문제들도 해결하며 동아시아 외교 질서의 균형을 맞추는 저울추의 역할을 합니다. 장수왕의 마지막 퍼즐, 남진정책. 이를 위해 장수왕은 알려진 대로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국내성 귀족들과 반목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쨌건 장수왕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는 데 성공했고 이 결과 기존 수도인 국내성 토착 세력의 약화로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곧이어 장수왕은 더더욱 확실한 평양의 전진기지 역할에도 힘입어 454년 신라 공격을 시작, 본격적인 남진정책의 행보를 걷습니다. 생각외로 나제 동맹의 저항이 거셌다고는 하지만 장수왕은 계로왕을 죽여 선대의 원한을 갚았으며 한강 전체를 넘어 경상도권 북부까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북위, 남조, 유연과 함께 동아시아의 4강 체제를 구축하는 동북아의 유력 강국 고구려를 완성합니다. 장수왕은 선대 소수리만과 고구경왕의 재건기 이후 광개토대왕 대 비약적으로 확장된 국가를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나라 전반을 한층 더 재구축하며 영광의 시대를 이룩했습니다. 이는 당대의 외교 판세를 이용한 장수왕의 정치적 유연함 덕이었고 그리하여 고구려는 한반도 일대를 넘어서서 동아시아 전반의 유력 국가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 한국사 최고의 시기를 따져본다면 안정적인 내부 정치, 변방 세력 장악, 다원 외교를 주도했다는 점에서나 국제적으로 받았던 대우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봤을 때 아마도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